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가져온 이야기는 말이오. 팔다리 멀쩡하고 나이도 젊은 놈이 일하기는 죽기보다 싫어하고 그저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그런 게으름뱅이 총각에 대한 사연이랍니다. 아이고, 듣기만 해도 속 터지지요? 그런데 이 양반이 글쎄 우연히 주운 꽃씨 덕분에 하루아침에 팔자가 뒤바뀌었다지 뭐요? 과연 이 게으름뱅이 총각이 어떻게 복을 받았고 또 그 복을 어찌 걷어차서 큰 코 다치게 되는지 춘심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퐁당 빠져보시지요. 옛날 옛적 어느 산골짜기 마을에 억수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이름 한번 거창하지요? 만수무강하고 억만금을 벌라는 뜻으로 부모가 지어준 이름일 터인데 얄궂게도 이 억수 총각의 삶은 이름과는 영 딴판이었답니다. 그는 온 동네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아주 소문난 게으름뱅이였지요. 억수는 일을 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새벽같이 일어나 밭으로 나갈 때 그는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야 어슬렁어슬렁 일어나 멀건 죽 한 그릇으로 겨우 아침 겸 점심을 때우고는 마을 어귀 커다란 느티나무 그늘 밑에 들어눕는 것이 그의 하루 일과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그는 거기 누워서 지나가는 구름이나 세고 개미들 싸움 구경이나 하다가 해가 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집안 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초가집은 돌보는 이가 없으니 지붕의 이형은 썩어가고 벽은 허물어져 황소바람이 숭숭 드나들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고 마당에는 잡초만 허리 높이까지 자라 뱀이라도 나올 것 같은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억수를 보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이고, 저 억수놈 좀 보소. 젊은 놈이 저리 게을러서야 밥은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네. 쯧쯧, 부모님이 불쌍하지 저런 놈 낳고 속 편히 눈이나 감으셨을꼬. 저러다 조만간 굶어 죽거나 아니면 겨울에 얼어 죽거나 둘 중 하나일 게야.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지만 억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주 태평했지요. 흥! 일한다고 부자 되나? 내 복이 닿으면 언젠가 하늘에서 금덩이라도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산삼이라도 쑥 솟아나겠지. 그는 이런 허황된 꿈만 꾸며 오늘도 내일도 그저 빈둥거리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을 잔치가 열려도 그는 일손 한번 거들 생각은 않고 뻔뻔하게 나타나 얻어먹기만 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안악들이 억수야, 너도 이리 와서 일 좀 거들거라 하고 말하면 아이고, 허리가 아파서요. 배가 고파서 힘을 못 쓰겠소이다 하며 온갖 핑계를 대고는 막상 잔치상이 차려지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치웠지요. 그러니 마을에서 그의 평판이 좋을 리가 있겠소이까? 그렇게 억수는 아무런 희망도 노력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미래란 그저 또 다른 배고픔과 게으름의 연속일 뿐이었지요. 하지만 하늘은 때로 가장 어리석은 자에게 가장 기이한 기회를 주기도 하는 법. 곧 이 게으름뱅이 총각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아주 신비한 일이 벌어지게 된답니다. 그렇게 빈둥거리며 세월을 보내던 억수에게도 정말 굶어 죽겠다 싶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했더니 배는 등가죽에 달라붙고 눈앞이 핑 돌았지요. 느티나무 그늘 밑에 누워있을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이러다 정말 저승사자를 만나게 생겼구나. 억수는 굶주림에 못 이겨 난생 처음으로 제 발로 무언가를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는 도토리나 버섯이라도 주워볼 요량으로 비틀거리며 마을 뒷산으로 향했지요. 산을 오르는 것은 그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몇 걸음 못 가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후들거렸지요.
에잉, 괜히 올라왔나. 그냥 누워있을걸. 후회가 밀려왔지만 꼬르륵거리는 배는 그를 재촉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헤매던 중 억수는 아주 오래되고 낡은 산신각터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아 거의 폐허처럼 변해 있었지만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재를 올리던 신성한 곳이었지요. 억수는 지친 몸을 잠시 쉬려고 산신각터 옆 너럭바위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물건 하나가 들어왔지요. 낡은 제기 더미와 마른 나무십들 사이에 손바닥만 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겠소? 그 주머니는 아주 고운 오색실로 수가 놓여 있었고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호, 이게 웬 떡이냐? 억수는 횡재라도 한 듯 냉큼 주머니를 주워 들었습니다. 혹시 안에 엽전이라도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주머니를 열어보았지요. 하지만 아쉽게도 주머니 안에는 돈 대신 아주 작고 예쁜 꽃이 7알이 전부였습니다. 그 꼬치들은 보통 씨앗이 아니었지요. 하나는 핏빛처럼 붉고 하나는 깊은 밤하늘처럼 푸르렀으며 또 다른 하나는 순금처럼 노랗게 빛나는 등 7알 모두 각기 다른 빛깔을 띠며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에잉, 웬 꽃이람. 억수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걸 이게 다 뭐람. 그는 투덜거리며 꽃씨를 땅바닥에 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꽃씨가 너무나 예쁘고 신기하게 생겨서 참아 버리지는 못하고 그냥 주머니에 툭툭 털어 넣었지요. 나중에 심심하면 마당에나 한번 던져봐야겠다. 그는 더 이상 도토리를 주울 기운도 없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꽃씨 주머니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마당 구석에 아무렇게나 휙 던져두고는 다시 대청마루에 드러누워 낮잠을 청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억수는 여느 때처럼 해가 중천에 떠서야 부스스한 얼굴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이고, 잘 잤다 하고 기지개를 켜며 마당으로 어슬렁 걸어 나왔는데 이게 웬일이랍니까?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겠소? 잡초만 무성하던 그 황량한 마당에 난생 처음 보는 아주 아름다운 꽃 7송이가 하룻밤 만에 활짝 피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꽃이 아니었지요. 한 송이는 이른 봄 눈 속에서 피어나는 매화처럼 맑고 고고한 자태를 뽐냈고 또 한 송이는 깊은 산속 난초처럼 우아하고 향기로웠습니다. 그 옆에는 임금님 정원에나 있을 법한 화려한 모란이 탐스럽게 피어 있었고 가을 서리를 이겨낸 국화처럼 단아한 꽃도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굳건한 기상의 대나무꽃, 흙탕물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연꽃, 그리고 이름 모를 소박한 들꽃까지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지닌 7송이의 꽃이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헉, 이게 다 뭐람? 어제 내가 던져놓은 그 꽃씨가 이렇게 변했단 말인가? 억수는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넋을 잃고 꽃들을 바라보며 가까이 다가가자 더욱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중 가장 크고 화려했던 모란 꽃봉오리가 마치 부끄러워하는 새색시처럼 스르르 열리더니 그 안에서 아이고 세상에 꽃잎으로 만든 고운 옷을 입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어여쁜 꽃각시가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소? 그 꽃각시는 억수 앞에 사뿐히 내려와서는 공손하게 절을 올리며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희를 잠에서 깨워 피어나게 해주셨으니 이제부터 저희가 서방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지 옆에 있던 매화, 난초, 국화 등 나머지 6송이 꽃에서도 차례차례 어여쁜 꽃각시들이 나타나 억수 앞에 나란히 서서 절을 올렸습니다. 억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아니면 도깨비한테 홀렸나? 그는 제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아야 하고 아픈 것을 보니 꿈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은 대체 정체가 무엇이냐? 억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꽃각시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이 산의 전기를 받아 태어난 꽃의 요정이옵니다. 오랜 시간 잠들어 있었으나 서방님께서 저희를 깨워주셨으니 이제 서방님은 저희의 주인이자 남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람? 게으름뱅이 총각 억수가 하루아침에 그것도 7명이나 되는 어여쁜 요정 아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늘에서 금덩이라도 뚝 떨어진 격 아니겠소? 횡재도 이런 횡재가 없지요. 억수는 어안이 벙벙하여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지만 이내 상황 파악을 마치고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희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허허허, 나에게 아내가 그것도 7이나 생겼단 말이지? 이제 내 팔자도 드디어 폈구나. 그런데 주인님들, 이 7꽃각시들이 그저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었답니다. 각자 자신이 피어난 꽃의 특성에 맞는 아주 놀라운 재주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억수를 깨운 모란각시는 손재주가 신묘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거미줄과 이슬을 모아 아주 화려하고 부드러운 비단옷을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그 솜씨가 한양 최고의 침선비도 울고 갈 정도였지요. 겨울 눈을 뚫고 피어나는 매화각시는 성품이 아주 부지런하고 깔끔했습니다. 그녀가 작은 손으로 한번 휙 휘젓기만 하면 먼지가 수북했던 방, 아니 순식간에 반짝반짝 윤이 나고 잡초만 무성하던 마당이 깨끗하게 정리되었습니다. 향기로운 난초각시는 요리의 명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숲에서 주워온 버섯과 산나물, 그리고 아침 이슬 몇 방울로 음식을 만들면 그 맛과 향이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을 정도였지요. 억수는 난생 처음 먹어보는 산해진미에 넋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가을 서리를 이겨내는 국화각시는 약초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습니다. 그녀는 웬만한 병은 숲의 풀뿌리나 꽃잎만으로도 씻은 듯이 낫게 하는 신통한 재주를 가졌지요. 굳건한 대나무 각시는 힘이 장사였고 튼튼한 물건을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썩어가던 기둥을 새 것처럼 튼튼하게 고치고 삐걱거리던 의자나 상도 그녀의 손만 닿으면 아주 견고하고 쓸만한 가구로 변신했지요. 진흙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연꽃 각시는 목소리가 천상계의 악기 같았고 춤사위는 선녀의 날갯짓 같았습니다. 그녀가 노래하고 춤을 추면 온 집안의 즐거움과 활기가 넘쳐 흘렀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작고 소박한 이름 모를 들꽃 각시는 말이 없고 조용했지만 그 눈빛은 아주 깊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녀는 다른 각시들처럼 눈에 띄는 재주를 부리지는 않았지만 숲의 기운을 읽고 날씨를 예측하거나 다가올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요리, 바느질, 청소, 농사, 길쌈, 의술, 풍류, 그리고 지혜까지. 이 7꽃각시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구먼요. 억수 총각 정말 팔자 제대로 폈습니다. 7명이나 되는 제주꾼 아내들이 생기자 억수의 집은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천국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난초 각시가 차려놓은 진수성찬이 기다리고 있었고 밥을 먹고 나면 모란 각시가 지어놓은 부드러운 비단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집안은 매화각시 덕분에 늘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 마당에는 대나무 각시가 튼튼하게 고쳐놓은 평상과 그네까지 생겼지요. 밭에는 나가보지 않아도 쑥쑥 자라는 곡식들이 가득했고 심심하면 연꽃각시가 불러주는 노래와 춤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찌뿌둥하면 국화각시가 약초를 다려와 대령했지요. 그리고 지혜로운 들꽃각시는 늘 곁에서 묵묵히 그를 보필했습니다. 이러니 억수가 어떻게 되었겠소이까? 안 그래도 게으른 위인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허허허! 이게 바로 내 복이다. 일 안 하고 팔자 좋게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선 노름 아니겠느냐. 억수는 자신의 처지에 아주 크게 만족하며 게으름의 절정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예 하루 종일 대청마루에 큰 대자로 드러누워 지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일어나지 않고
꽃각시들이 음식을 입에 넣어 주어야 겨우 받아 먹었지요. 목이 마르면 아가 물 하고 소리쳤고 등이 가려우면 여봐라 등 좀 긁어다오 하며 아내들을 종 부리듯 했습니다. 꽃각시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서방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었기에 처음에는 억수의 요구를 군말 없이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꿀벌처럼 부지런히 꿀을 따다 억수에게 바치고 시원한 바람이 불도록 커다란 나무짚으로 부채질을 해주었지요. 하지만 억수의 게으름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조차 귀찮아했지요. 어이, 거기 밥하는 애. 저기 옷 찢는 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지혜로운 들꽃 각시는 그런 억수의 모습을 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서방님께서 너무 나태해지셨다. 저러다가는 큰 화를 입으실 텐데 하고 걱정했지만 다른 꽃각시들은 그저 서방님을 기쁘게 해드릴 생각에 여념이 없었고 억수는 들꽃각시의 조용한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저런 배은망덕한 놈을 봤나. 저리 예쁘고 재주 많은 아내들을 얻었으면 하늘에 감사하고 더 부지런히 살 생각은 않고 더 게을러지다니요. 억순의 집에서 매일같이 풍악 소리가 울리고 담장 너머로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겨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니, 저 억순의 집 말이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굴뚝에 연기도 안 나던 집인데 요즘은 매일 잔치라도 벌이는 모양이야. 그러게 말일세. 어디서 돈벼락이라도 맞은 겐가? 아니면 숨겨둔 조상 땅이라도 찾아냈나? 쯧쯧, 게으름 피우던 놈이 갑자기 잘 되니 필시 무슨 부정한 짓이라도 한 게 틀림없어.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억순의 집 주변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억수가 정말로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던 것이지요. 잔칫날이 되자 억순의 집 마당에는 그야말로 산해진미가 가득 차려졌습니다. 난초 각시가 만든 음식들은 그 맛과 모양이 너무나 훌륭해서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음식들에 넋을 잃고 감탄사를 연발했지요. 연꽃각시는 아름다운 춤과 노래로 잔치의 흥을 돋우었고 집안은 모란 각시가 짠 화려한 비단으로 장식되어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억수는 가장 좋은 비단옷을 차려입고 대청마루에 거만하게 앉아 찾아온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게 하며 으스댔습니다. 허허허, 다들 많이들 드시게. 이제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썩어 넘쳐나니 걱정들 말라고. 마을 사람들은 그 화려한 잔치와 맛있는 음식에 정신이 팔려 억수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캐물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고, 억수 총각 정말 용됐구먼. 이제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일세 하며 아첨하기 바빴지요. 억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어깨가 으쓱해져서는 더욱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이어진 잔치 덕분에 게으름뱅이 억수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온 고을에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했으며 그가 부자가 된 비밀에 대해 온갖 추측들을 내놓았지요. 하지만 잔칫날은 언젠가 끝나는 법이고 너무 과한 자랑은 화를 부르는 법 아니겠소이까?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인색하고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최부자는 억수가 벌인 요란한 잔치를 아주 못마땅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게으름뱅이 놈이 대체 어디서 저런 돈이 났단 말인가? 내가 이 마을 최고의 부자여야 하는데 감히 저런 근본 없는 놈이 나보다 더한 호사를 누려? 최 부자는 억수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남을 등쳐먹고 재산을 긁어 모아 지금의 부를 이룬 자였기에 남이 잘 되는 꼴은 절대 눈뜨고 보지 못하는 위인이었지요. 특히 자신보다 더 부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놈에게는 필시 무슨 비밀이 있을 것이다. 그냥 두었다가는 내 자리를 위협할지도 몰라.
어떻게든 저놈의 비밀을 알아내서 그 복을 내가 통째로 가로채야겠다.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머릿속은 온통 억수의 재산을 빼앗을 궁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당장 자신의 수하들을 시켜 억순의 집을 밤낮으로 감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밤이 되면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살금살금 억순의 집 담벼락 밑에 숨어 집안의 동태를 엿보기 시작했지요. 며칠 동안 잠복하며 지켜보았지만 이상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억순의 집에는 분명 억수 혼자 사는 것으로 아는데 안에서는 늘 여러 여인들의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밥 짓는 연기는 하루 종일 피어오르고 밤늦도록 배 짜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하지만 막상 마당을 들여다보면 억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참, 기이한 일이로다. 저놈이 집안에 여럿을 숨겨두고 사는 갠가? 아니면 도깨비라도 부리는 갠가? 최 부자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억수에게 무언가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하고 그 비밀을 캐내기 위해 더욱 집요하게 억순의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지요. 최 부자는 포기하지 않고 며칠 밤낮을 더 억순의 집 담벼락에 숨어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달 밝은 밤, 마침내 그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지요. 그날 밤 억수는 대청마루에 술상을 차려놓고 거나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허허허, 좋다. 아내들도 일이 많고 풍류도 좋으니 내가 임금이라도 된 기분이로구나. 그때 억수의 주위로 아주 작은 반딧불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더니 이내 손바닥만한 크기의 어여쁜 꽃각시 7이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소? 최 부자는 너무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꽃각시들은 억수 주변을 맴돌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깊어 억수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꽃각시들은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더니 하나둘씩 마당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7송이 꽃 속으로 스르르 사라져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 집안을 가득 채웠던 활기와 생기도 함께 사라지고 집은 다시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지요. 헉! 저것은? 최 부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계집들은 사람이 아니라 꽃의 요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밀은 바로 저 신비한 7송이 꽃에 있었던 것이지요. 옳거니 저 요망한 꽃들만 내 손에 넣으면 되는구나. 최 부자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저 꽃들만 내 집 마당에 옮겨 심으면 저 모든 제주꾼 요정들이 내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나는 한양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을 게다. 최 부자는 억수에게서 그 복을 통째로 훔쳐올 아주 기막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당장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힘께나 쓰는 하수인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지요.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억수가 잠든 틈을 타 저 신비한 꽃 7송이를 뿌리째 파내어 자신의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비밀이 탄로나고야 말았구먼요. 저 악독한 최 부자가 이제 곧 억수의 행복을 뿌리째 뽑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억수는 이 위기를 알아챌 수 있을까요? 최 부자가 그렇게 음흉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무렵 억순의 집에서는 지혜로운 막내 들꽃 각시가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언니들처럼 화려한 재주를 부리지는 않았지만 숲의 기운을 읽고 다가올 위험을 미리 느끼는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들꽃 각시는 며칠 전부터 집 주변을 맴도는 사악하고 탐욕스러운 기운을 느끼고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의 부자가 담벼락 너머에서 자신들을 엿보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차렸지요. 그날 밤 다른 꽃각시들이 모두 잠든 사이 들꽃각시는 잠든 억수를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서방님, 잠시 일어나 보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술에 취해 곤히 잠들어 있던 억수는 귀찮다는 듯이 투덜거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밤중에? 나는 피곤하다. 서방님, 아주 중요한 일이옵니다. 들꽃 각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아주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저 욕심 많은 최 부자가 우리 집 담벼락에 숨어 우리의 비밀을 모두 엿보았습니다. 필시 우리의 보금자리인 이 꽃밭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 안일하게 계시면 저희는 모두 뿌리째 뽑혀 낯선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들꽃 각시는 아주 진지하고 절박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게으름에 빠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 억수의 귀에 그 경고가 제대로 들렸을까요? 천만에요. 억수는 술기운에 반쯤 감긴 눈으로 하품이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허허, 그게 무슨 걱정이냐? 억수가 혀 꼬부라진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까짓 늙은이가 감히 내 꽃밭을 어찌한단 말이냐? 걱정 말고 어서 가서 잠이나 자거라. 내일 아침에 맛있는 해장국이나 끓여놓고. 서방님, 제 말을 허투루 들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시끄럽다. 억수는 들꽃 각시의 말을 귀찮아하며 돌아 누워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들이 얼마나 대단한 재주를 가졌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그깟 늙은이 하나쯤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자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들꽃 각시는 그런 억수의 모습을 보며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아, 서방님께서 우리의 소중함을 모르시는구나. 우리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구나. 이제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녀는 다가올 어두운 운명을 예감하며 밤새 슬픔에 잠겨 이슬 같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결국 들꽃각시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막내 아내의 간절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억수는 그날 밤도 술에 취해 세상 모르고 잠에 골아 떨어졌지요. 바로 그 틈을 타 악독한 초의 부자가 힘께나 쓰는 하수인 여럿을 이끌고 살금살금 억순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발소리를 죽여가며 마당으로 잠입했지요. 바로 저 꽃들이다. 최 부자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아주 조심스럽게 뿌리째 파내어 내 집으로 옮겨라. 싹 하나, 잎 하나라도 상하게 하면 내 놈들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하수인들은 미리 준비해온 삽과 곡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잠들어 있는 꽃각시들이 깨지 않도록 신비한 7송이 꽃을 뿌리째 파내어 커다란 가마니에 담았지요. 억수는 너무 깊이 잠든 탓에 마당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꽃각시들 역시 꽃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에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통째로 도둑맞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요. 최 부자와 하수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파헤친 땅을 대충 정리하고는 신비한 꽃 7송이가 담긴 가마니를 짊어지고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억순의 마당에는 파헤쳐진 흙더미와 함께 텅 빈 공어 한 마니 남게 되었지요.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자고 일어난 억수는 여느 때처럼 아내들을 불렀습니다. 아가들아, 어디 있느냐? 이 서방님 아침상 좀 차려오너라.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기척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리 조용하지? 억수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요. 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던 마당이 온통 파헤쳐져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그 예쁘던 7송이 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내 꽃밭이, 내 아내들이. 억수는 그제야 지난밤 들꽃 각시가 했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지요. 아, 내가 어리석었다. 진수성찬도, 깨끗한 집도, 아름다운 비단 옷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서방님이라 불러주던 어여쁜 아내들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차가운 현실과 뼈저린 후회, 그리고 텅 빈 허망함만이 남았을 뿐이었지요. 억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나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마당에 주저앉은 억수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놈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뜨거운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란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는 꽃각시들과 함께했던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침마다 자신을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주던 난초각시, 낡은 옷을 고운 비단옷으로 만들어주던 모란각시, 집안을 늘 깨끗하게 쓸고 닦던 매화각시,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걱정하며 눈물 짓던 막내 들꽃각시의 얼굴까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이었는지 그는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들은 그저 자신에게 부와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서방님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해 주었던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들의 고마움도 모른 채 그저 게으름 피울 궁리만 하고 그들의 진심 어린 경고마저 무시해 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나쁜 놈이다. 내가 아주 못된 남편이었다. 억수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너희들이 차려주는 밥상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한 적이 없고 너희들이 지어준 옷을 입으면서도 당연하게만 여겼구나. 너희들의 걱정을 귀찮아하고 너희들의 사랑을 하찮게 여겼으니 내가 천벌을 받은 게야. 그는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예전에 그 거만하고 게으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이제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자기 혐오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페인처럼 지내던 억수는 문득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울고만 있는다고 내 아내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은 내가 수습해야 한다. 내 힘으로 아내들을 되찾아야 한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강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게으름뱅이 억수가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 한 남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지요.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헛간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지게와 도끼를 찾아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리멍덩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들을 되찾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만회하겠다는 굳은 결의로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지요. 아내들을 되찾기로 굳게 결심한 억수였지만 막상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힘께나 쓰는 하수인들을 거느린 최부자를 당해낼 재간도 없었고 관아에 가서 하소연해봤자 꽃 요정 아내를 도둑 맞았다는 그의 말을 믿어줄 리도 만무했으니까요. 고민에 빠진 억수는 무작정 산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가 처음 신비한 꽃씨를 주었던 낡은 산신각 터였지요. 그는 그곳이라면 무언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억수는 산신각 터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복에 겨워 아내들의 소중함을 모르고 저버렸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 아내들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빌고 또 빌었을까요? 갑자기 주변에 짙은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그의 앞에 백발의 산신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에게 꽃씨를 선물했던 그 산신령이었지요. 산신령은 실망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억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아, 내 너에게 과분한 복을 내려주었거늘 너는 그 복을 제 손으로 걷어차고 말았구나. 억수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산신령님, 하며 빌기만 했습니다. 산신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받은 그 꽃각시들은 본래 나의 딸들이나 마찬가지다. 너의 순박함을 보고 잠시 너에게 맡겼던 것인데 네가 그 아이들의 진심을 몰라주고 함부로 대한 죄가 매우 크다. 하지만 산신령은 억수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허나, 이제라도 네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과천선하려는 마음을 가졌으니 내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번 주도록 하겠다. 억수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거저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산신령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들을 되찾을 자격이 있는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 내가 너에게 3가지 어려운 과제를 낼 터이니 내 힘과 땀 그리고 지혜로 이 과제들을 모두 해결하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네 아내들을 되찾을 길을 열어주겠다. 산신령이 억수에게 내린 첫 번째 과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산신령은 억수를 깊은 계곡 앞으로 데려갔지요. 계곡은 아주 넓고 물살이 새서 건너기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계곡 이편과 저편 사이에는 아주 낡고 썩은 새끼줄 하나가 위태롭게 걸려 있었지요. 보아라.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저 계곡 건너편 절벽에는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희귀한 약초가 자라고 있다. 내 첫 번째 과제는 저 썩어서 툭툭 끊어지는 새끼줄을 이용하여 강을 건너가 그 약초를 캐오는 것이다. 억수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 새끼줄은 사람이 매달리기는커녕 손으로 살짝만 잡아당겨도 툭 끊어질 것처럼 낡고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신령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줄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네가 게으름 피우던 머리로 꾀를 내어 방법을 찾아보아라. 산신령은 그 말만 남기고 휙 사라져 버렸습니다. 억수는 만견자실하여 새끼줄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에잉 못해 먹겠다 하고 그 자리에서 드러누워 버렸을 테지만 이제 그는 그럴 수 없었지요. 아내들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는 며칠 밤낮을 새끼줄 앞에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썩은 줄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는 온갖 방법을 생각해 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의 머릿속에 아내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낡은 물건을 튼튼하게 고치던 대나무 각시가 했던 말이 떠올랐지요. 서방님, 하나는 약하지만 여럿이 모이면 강해지는 법입니다. 가는 실, 여러 가닥을 꼬아 굵은 밧줄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지요. 아, 그렇구나. 억수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는 당장 숲으로 달려가 질긴 칡덩굴과 억새풀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밤을 새워가며 그것들을 엮어 새로운 새끼줄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손은 온통 물집투성이가 되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새끼줄을 기존의 썩은 새끼줄에 덧대어 여러 겹으로 꼬아 나갔습니다. 한 가닥은 약했지만 여러 가닥이 합쳐지니 점점 더 굵고 튼튼한 밧줄이 되어갔지요. 며칠 밤낮의 고된 노력 끝에 억수는 마침내 계곡을 건널 수 있을 만큼 튼튼한 밧줄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밧줄을 타고 계곡을 건너 절벽에 핀 약초를 캐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약초를 들고 돌아오자 산신령이 다시 나타나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요. 훌륭하구나. 너는 마침내 꾀가 아닌 땀의 가치를 깨달았구나. 첫 번째 과제를 통과했다. 첫 번째 과제를 무사히 통과한 억수를 산신령은 이번에는 마른 우물가로 데려갔습니다. 그 옆에는 아주 커다란 독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아뿔싸, 독 밑바닥에 주먹만한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이 아니겠소? 네, 두 번째 과제다.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저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도록 하여라. 이것 또한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였습니다. 물을 아무리 부어봤자 구멍으로 다 새어 나갈 것이 뻔했으니까요. 억수는 또다시 막막해졌습니다. 산신령님, 이것 또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밑 빠진 독에 어찌 물을 채운단 말입니까? 길은 언제나 가까운 곳에 있는 법.
네가 안일하게 지내는 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라. 산신령은 또다시 알쏭달쏭한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억수는 한숨을 쉬며 독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무작정 우물물을 길어다 독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물은 붓는 족족 구멍으로 줄줄 새어 나가버렸지요. 한참을 헛고생만 하던 억수는 지쳐서 땅바닥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그때 또다시 그의 머릿속에 아내들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조용하고 지혜로웠던 막내, 들꽃 각시의 목소리였지요. 서방님, 가장 큰 문제는 의외로 가장 가까운 곳에 그 답이 있는 법이랍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주변을 잘 살펴보라. 억수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우물가 주변에는 무엇이 있을까? 물, 돌멩이, 흙, 그리고 축축한 땅에서 자라는 이끼들. 바로 그때 억수의 머리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진흙과 이끼. 그는 당장 우물가 주변에 차진 진흙을 파내어 모으고 바위에 붙어 있는 이끼들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진흙과 이끼를 잘 섞어 독 밑바닥의 구멍을 안과 밖에서 꼼꼼하게 틀어막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이 물에 새는 것을 막아주고 이끼가 그 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구멍을 다 막은 억수는 다시 끈기 있게 물을 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새는 듯 했지만 이내에 진흙이 굳고 이끼가 부풀어 오르면서 구멍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그는 밤새 쉬지 않고 물을 길어 날랐고 마침내 동이 트기 직전 거대한 독에 물을 가득 채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바가지 물을 붓자 산신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훌륭하구나. 너는 마침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을 살피는 지혜와 끈기를 배웠구나. 두 번째 과제도 통과했다. 두 가지 어려운 과제를 모두 통과한 억수를 산신령은 마침내 마지막 시험 장소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억수가 처음 꽃씨를 주었던 낡은 산신각 터였지요. 산신령은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를 열어 그 안에 든 것을 억수 앞에 펼쳐 보였지요. 그 안에는 바로 억수의 아내들이었던 그 7송이의 신비한 꽃들이 시든 채 들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너의 마지막 과제다. 산신령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엄숙했습니다. 이 7송이의 꽃들은 이제 그 빛과 향기를 모두 잃어버렸다. 겉보기에는 모두 똑같은 시든 꽃처럼 보일 뿐이지. 네가 만약 이 중에서 네 아내들을, 즉 매화, 난초, 모란, 국화, 대나무, 연곶,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을 정확하게 구별해낸다면 나는 너의 진심을 인정하고 네 아내들을 되찾을 길을 열어주겠다. 산신령은 아주 어려운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허나 단 하나라도 순서가 틀리거나 잘못 고른다면 이 꽃들은 그대로 한 줌의 재가 되어 영원히 사라질 것이고 너 또한 2번 다시 네 아내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아이고, 이보다 더 어렵고 잔인한 시험이 어디 있겠소이까. 빛도 향기도 잃어버린 시든 꽃들을 어떻게 구별한단 말이오. 이것은 지식이나 힘 혹은 꾼으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억수가 아내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는지, 그들의 본질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진정한 사랑과 관심에 대한 마지막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억수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시든 꽃들은 모두 비슷비슷해 보였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구별할 수가 없었지요. 그는 절망감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내들과 함께했던 그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억수는 눈을 감고 온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는 겉모습이 아닌 아내들과 함께하며 느꼈던 아주 사소하고도 소중한 기억들과 감각들을 필사적으로 떠올리려 애썼지요. 그래, 첫째 매화각시, 그녀는 늘 맑고 차가운 기운을 풍겼지. 마치 이른 봄 눈 속에서 피어나는 매화처럼.
억수는 떨리는 손으로 시든 꽃들 중 하나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꽃에서는 아주 희미하지만 서늘하고 맑은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것이 매화각시. 다음으로 그는 난초각시를 떠올렸습니다. 난초각시는 늘 그윽하고 우아한 향기를 지니고 있었어. 그녀가 만든 음식에서는 언제나 맑은 난초 향이 났지. 그는 또 다른 꽃에 코를 가까이 대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자 시든 꽃잎 사이에서 아주 은은하고 기품 있는 향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난초각시. 그는 이런 식으로 아내 한 명 한 명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꽃들을 구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고 풍성한 느낌의 모란각시, 단아하고 굳건한 기운의 국화각시, 곧고 청량한 느낌의 대나무각시, 맑고 깨끗한 물의 기운이 느껴지는 연꽃각시까지.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가장 작고 소박한 들꽃각시였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향기도 화려한 모습도 없었지요. 억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가 힘들고 외로울 때 언제나 묵묵히 곁을 지켜주며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따뜻한 위로를 받는 듯한 포근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그래, 이것이 내 막내 들꽃각시다. 억수가 마침내 7송이 꽃을 모두 순서대로 구별해내자 산신령의 얼굴에 아주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훌륭하구나, 억수야. 너는 마침내 진정한 사랑이란 겉모습이 아닌 함께한 시간과 교감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구나. 너는 네 아내들을 되찾을 자격이 있다. 산신령이 그 말을 마치자 억수의 손에 들려있던 시든 꽃들이 일제히 눈부신 오색빛을 뿜어내며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억수가 산신령의 시험을 통과하고 있을 무렵 마을에서는 또 다른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바로 억수의 꽃밭을 통째로 훔쳐간 욕심쟁이 최 부자에게 말이지요. 최 부자는 억순의 마당에서 파내온 신비한 꽃 7송이를 자신의 집 가장 좋은 양지 바른 곳에 고이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밤 꽃 속에서 어여쁜 꽃각시들이 나타나 자신을 위해 온갖 보물을 만들어주고 시중을 들어줄 것이라 기대하며 군침을 흘렸지요. 으하하하, 이제 저 요물들은 다 내 것이다. 나도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 않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겠구나.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그리 호락호락하겠소이까? 꽃각시들은 진정한 주인이 아닌 최 부자의 말에 따를 리가 없었지요. 오히려 자신들을 억지로 가두고 윽박지르는 최 부자의 탐욕스러운 기운에 아름답던 꽃들은 하루가 다르게 시들시들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꽃각시들은 더 이상 꽃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지요. 최 부자는 애가 탔습니다. 아니, 이 요망한 것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게냐? 어서 나와 나를 위해 일하지 못할까? 그는 매일같이 꽃밭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윽박질렀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초의 부자는 아주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맙니다. 흥!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렇다면 나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 너희들이 다시 피어날 때까지 나도 손 하나 까딱 않고 버틸 테다. 그는 꽃밭 앞에 드러누워 떼를 쓰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시들어가던 꽃들에서 아주 기묘하고 나른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 최 부자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꽃각시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악한 주인에게 내리는 벌이었습니다. 그 기운에 휩싸인 최 부자는 정말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졌습니다. 밥 먹는 것도 물 마시는 것도 심지어는 숨 쉬는 것조차 귀찮아졌지요. 그는 자신의 산더미 같은 재산이 쌓여있는 방 안에 드러누워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하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결국에는 며칠을 굶어 비참하게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남의 복을 훔쳐 게으름 피우려다 진짜 게으름뱅이가 되어 제 명을 재촉했으니 참으로 어리석고도 통쾌한 최후가 아닐 수 없소이다.
산신령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억수는 손에 든 꽃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는 것을 보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신령은 그에게 최부자의 비참한 최후를 알려주며 이제 그 꽃들을 다시 제자리로 가져가 정성껏 돌보아 주라고 일렀지요. 억수는 한달음의 마을로 달려와 최부자네 집 마당에 시들어 있던 자신의 소중한 꽃밭을 다시 자기 집 마당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처럼 게으름 피우는 대신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땀과 정성을 다해 꽃밭을 돌보기 시작했지요. 그는 며칠 밤낮으로 땅을 일구고 좋은 흙을 날라와 북돋아 주었으며 매일 새벽 맑은 물을 길어다 정성껏 물을 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땀방울이 마당 흙을 적실 때마다 시들었던 꽃들은 거짓말처럼 다시 생기를 되찾고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탐스럽게 피어났습니다. 마침내 7송이 꽃이 모두 활짝 만개하던 날 밤, 꽃본고리 속에서 7꽃각시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방님, 꽃각시들은 억수 앞에 나타나 일제히 절을 올렸습니다. 억수는 아내들의 모습을 보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내가 어리석어. 당신들의 소중함을 모르고 게으름 피우며 함부로 대한 죄를 용서해 주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소.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들을 위해 땀 흘리며 살겠소. 억수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 그리고 그가 며칠 동안 보여준 변화된 모습을 본 꽃각시들은 모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들은 억수에게 다가가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지요. 일어나세요, 서방님. 저희는 서방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방님께서 진정한 땀의 가치를 깨닫게 되셨으니 저희는 더 기쁩니다. 그렇게 억수와 7 아내는 감격적인 재회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았지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함께 노력하는 진정한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아내들과 감격적으로 재회한 억수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청마루에 드러누워 부채질이나 하는 게으름뱅이가 아니었지요. 그는 자신이 아내들에게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남편이자 가장이 되었습니다. 억수는 매일 아침 아내들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농사를 짓는 대나무 각시를 도와 밭에 나가 직접 쟁기를 끌고 김을 맸으며 길쌈하는 모란 각시를 위해 무거운 물레를 고쳐주고 좋은 목화솜을 구해왔습니다. 또한 요리하는 난초 각시를 위해 땔감을 패고 청소하는 매화 각시를 도와 집 안팎을 쓸고 닦았지요. 그는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있고 기쁜 일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들이 차려주는 진수성찬을 당연하게 받아먹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직접 땀 흘려 키운 채소로 만든 소박한 밥상이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더 달고 맛있게 느껴졌지요. 꽃각시들 역시 그런 억수의 변화를 누구보다 기뻐하며 그를 도왔습니다. 그녀들은 더 이상 억수를 모셔야 할 주인이 아니라 함께 삶을 일구어가는 동반자로 여기며 사랑과 존경을 표했지요. 억수는 아내들의 재주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막내 들꽃 각시에게 지혜를 구하고 다른 아내들에게 각자의 재주를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요리하는 법, 바느질하는 법, 집 짓는 법 등을 하나씩 배워나가며 점차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성장해 나갔지요. 그렇게 억수와 7 아내는 서로 돕고 가르치며 함께 땀 흘려 일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이제 억수 혼자의 웃음소리가 아니라 8 식구 모두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게 되었답니다. 억수와 7 꽃각시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한양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행복한 부부로 소문이 자자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함께 땀 흘려 모은 재산을 결코 자신들만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굶주리는 이웃을 돕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국화 각시의 약초로 치료해 주었으며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나 발뻗고 나서서 도왔지요. 사람들은 더 이상 억수를 게으름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를 복받은 김서방, 아내사랑, 지극한 어른이라 부르며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또한 그의 7 아내들을 요물이라 수군거리는 대신 복을 가져온 7 선녀님이라 부르며 칭송했지요. 세월이 흘러 게으름뱅이 총각과 7 송이 꽃각시의 이야기는 그 마을의 가장 유명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쳤지요. 보아라, 하늘이 아무리 큰 복을 내려주어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는 자에게는 그 복이 오래 머물지 않는 법이다. 진정한 복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땀과 노력,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고 위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스스로 일구어내는 것이니라. 또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행복이란 산더미 같은 재물이나 편안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보듬어주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소박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게으름뱅이 총각과 7 송이 꽃각시 이야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아주 유쾌하면서도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 아니었소이까.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억수처럼 뒤늦게라도 깨달음을 얻어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소이다. 게으름은 죄요, 성실함은 복이니께요. 이 춘심이가 다음에도 더 재미나고 기막힌 이야기 보따리 들고 올 수 있도록 주인님들 구독이랑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시면 참말로 복 받으실 것이요. 춘심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다음에 또 뵙시다. 고맙소이다.